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21대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입니다. 이 사전투표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 나왔고요. 부실관리 논란 속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극복한 유권자들의 사전투표 열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상호관세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처했습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자 트럼프가 판결 효력 정지 신청을 냈고요. 항소법원은 항소심리기간 상호관세를 일시 복원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전 세계 경제를 짓누르는 불확실성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19.58%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투표율에 각 당은 서로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서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은 시민들이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지 반출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관리 부실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훈련 중이던 해상 초계기가 인근 야산에 추락했습니다. 이륙한 지 6분 만에 사고가 났는데 조종사를 포함해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가 0.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기 부양이 시급해지면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는데 추가 인하도 시사했습니다. 네, 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첫날이었던 어제 투표율이 20%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후보들은 각자 유리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가방을 맨 청년부터 휠체어를 탄 어르신까지 모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어머니의 한 표는 미래의 유권자가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점심시간 투표를 기다리는 줄은 더 길어졌습니다. 당일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어차피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 산책할 겸 나와가지고 투표를 한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869만여 명이 몰린 투표 열기 속에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19.5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총선과 2022년 20대 대선을 포함해 사전투표제도 시행 이래 동시간대 투표율로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투표율 34.96%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호남 지역이 모두 30%를 넘었고 대구는 13.42%로 투표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사전투표가 모두 평일에 치러지는 만큼 주말을 꼈을 때보다 투표율 분산이 적었고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조기 대선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추세가 이틀째까지 이어질 경우 지난 20대 대선에서 기록한 최고 사전투표율 36.93%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각 후보 측은 높은 투표율에 저마다 유리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국민 통합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투표로 모이고 있다며 분주한 일상도 투표 열기를 막을 수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 세력에게 또 후보들에게 하는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명령을 가장 잘 받드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통상 지지세가 강한 곳에선 사전투표보단 본투표율이 높았다며 투표를 더 지켜보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높게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국민의힘에 압도적인 지지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첫날부터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이 본투표와 최종투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런 투표 열기에 선관위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서울의 한 사전투표소에선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이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단체들은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며 투표소에 들어가는 시민들의 숫자를 집계하기도 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부터 잇따랐던 논란들을 양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투표소 밖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든 시민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오전 투표용지를 받은 시민들이 투표소 밖으로 나와 대기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가 좁아 대기 공간이 부족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투표소 밖에서도 경찰과 안내요원이 배치돼 있었지만 일부 시민들이 대기줄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외에도 경기, 인천 지역 등에서 투표소 주변 소란, 촬영 행위 등으로 인한 신고가 잇따랐는데 경기도 일산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소란을 피운 80대 남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투표소 주변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투표 인원을 확인하고 있다는 신고도 속출했습니다. 이들은 부정선거를 막겠다며 국민감시집회라는 이름 아래 투표소 곳곳에 모여 동영상을 찍고 오가는 인원을 하나하나 셌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별다른 불법 행위를 하지는 않아 제지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상식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면서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투명성을 대폭 강화했다는 공언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다은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국 일부 유권자가 투표 용지를 들고 투표소 밖으로 나가게 한 데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공식 설명 자료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사건 발생 9시간 반 만에 고개를 숙인 겁니다. 선관위는 대기 줄이 긴 상황에서 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지 못했고 일부 이탈자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며 상식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투표 용지와 회송용 봉투 숫자가 정확히 일치해 실제 반출되는 건 없는 거로 확인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하겠다며 흠결 없는 관리를 약속했습니다. 유권자의 투표지가 개표돼 실제 결과로 반영되는 모든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기까지 했는데 이런 공언이 무색해졌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조금의 의혹 빌미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투개표 사무의 투명성, 정확성, 보안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관위의 공신력 논란은 한두 번이 아닌데 지난 20대 대선 땐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들이 기표한 투표지를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누구를 탓할 것 없이 선관위가 부실 관리라는 오명을 스스로 쓰게 됐다는 비판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번에는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 입장에서는 험지로 꼽히는 강남권을 돌면서 막판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집값 문제에는 비싸게 사고 팔겠다는 걸 굳이 힘들여서 낮출 필요 있느냐며 세금 부과 대신 공급을 늘리는 부동산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4개 야당 대표들과 나란히 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야구공을 던지며 내란을 스트라이크아웃 시키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후보가 최대 승부처인 서울, 그 가운데에서도 험지로 꼽히는 강남 3구를 찾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큰 득표율 차이로 진 강남권을 찾아 서울의 심장으로 도약시키겠다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언제나 주가가 오르고 가짜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 시장을 불공정하게 운영해 주가가 떨어졌다면서 준비된 경제 대통령인 자신을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재명이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를 하니까 바로 주식시장이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특히 민주당 집권 때마다 집값이 올랐다고 인정하며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대신 공급을 늘리는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로 비싸게 사고 팔겠다는 것을 굳이 압박해서 힘들여 낮출 필요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시장을 존중하고 굳이 무리해서 누르면 누를수록 더 많이 오르는 이런 이상한 현상을 더 이상 유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 서울과 강원, 충청, 영남 지역의 표밭을 훑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대선 때 패배한 곳들을 중심으로 내란 심판을 외치며 막판까지 총력을 쏟겠다는 보관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선거 막판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이른바 스윙보터 지역을 집중 공략하면서 막판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종일 인천과 경기권을 돌았는데 오늘부터는 선거운동 종료일까지 90시간 연속 논스톱 외박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인천에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메가다 동상에 있는 자유공원을 찾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안보관을 정조준했습니다. 미군을 점령군이라 그러고 미군이 철수하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하자 그러고 또 여러분 북한에다가 돈을 많이 갖다 주는 사람 아시죠? 100억 불을 갖다 주고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재판을 모두 무효화시킬 거라며 이 후보 사법 리스크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대선 레이스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이재명 후보 지역구가 있는 인천에서부터 반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다짐이란 게 김 후보 측 설명입니다. 오후엔 정치적 고향으로 여겨지는 경기권을 찾았습니다. 경기지사 시절 업적을 부각하며 유능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부천 소사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던 당시 막판 역전승을 거뒀던 경험을 거론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가 3등을 하다가 마지막 3일 전부터 1등이 돼가지고 마침내 제가 국회의원 당선됐습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민주주의 그러죠?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됐지만 김 후보가 급속도로 이재명 후보를 따라잡고 있는 만큼 추세대로면 골든크로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김 후보 캠프 주장입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도 유동층이 많은 이른바 스윙보터 지역 위주로 공략하며 표심 결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부터 선거운동 종료일까지 90시간 연속 전국을 순회하며 막판 뒤집기에 사력을 다한다는 구상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어제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시 동탄 구동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투표 뒤에 기자들과 만나 동탄은 지난 총선에서 정치 변화에 열정을 보여준 선거구라며 이번에도 정치와 세대, 시대를 교체하겠다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동탄 주민과 국민 모두 소중한 한 표로 대한민국을 젊게 바꾸는 선택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선 소식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죠.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무효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관세가 하루 만에 일시적이긴 하지만 부활하게 됐습니다. 미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봅니다. 홍상희 특파원, 어제 상호 관세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에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로 또 상황이 바뀌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 전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대통령의 상호 관세를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워싱턴 DC의 항소법원이 이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신청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루 만에 상황이 뒤집힌 건데요. 어제 1심 법원의 상호 관세와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서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 무효 판결을 내린 지 하루 만입니다. 앞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어제 법원 결정에 항소한 데 이어서 1심 판결 효력을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긴급 신청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판결은 사법권의 남용이라며 행동주의 판사들에 의해 무역 협상이 영향을 받는다면 미국은 기능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Last night, the Trump administration faced another example of judicial overreach. The administration has already filed an emergency motion for a stay pending appeal and an immediate administrative stay to strike down this egregious decision.
관세로 재미를 못 봐서 그럴까요? 이제는 대학을 상대로도 계속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하버드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등록 차단을 다시 시도했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어제 미 국토안보부는 한 달 뒤에 하버드대에 부여한 학생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하버드대가 요구사항을 준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프로그램 인증이 취소된다고 고지한 건데요. 지난 22일에도 이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 프로그램을 취소했다가 하루 만에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제동이 걸리자 또다시 행정 절차로 하버드의 유학생 등록을 차단하려고 시도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법원이 바로 나섰습니다. 앨리슨 버로우스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판사는 이곳 시간으로 오늘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미 행정부의 프로그램 인증 취소 조치를 차단해달라는 하버드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 하버드대는 기존처럼 외국인 유학생을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버드대에서는 오늘 졸업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졸업식에서 원래 모습 그대로라는 말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Members of the class of 2025 from down the street, across the country, and around the world. Around the world, just as it should be. 네, 하버드대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학생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은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입니다. 각 대학은 이 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아야만이 외국인 학생이 학생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보증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하버드대에 등록된 한인 학생과 연구자는 모두 434명으로 학부생과 대학원생 252명, 교환 방문 학자는 182명입니다. 지난주에 주한미군 감축 보도가 나왔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던 미 국방부에서 주한미군 태세 조정 언급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당국자들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 30일부터 참석하게 되는데요. 싱가포르로 향하는 기내에서 미 국방부 당국자는 중국에 대한 억제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우선순위라며 주한미군의 태세를 조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동맹이 자국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하게 권한을 주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국자가 말한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한미군 병력 규모 감축이나 이 타이완 해협에 상황이 생겼을 때 주한미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임무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해석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주 월스트리트저널은 주한미군 28,500명 가운데 4,500명을 감축해 괌 등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고 미 국방부는 하루 만에 그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기도 했는데요. 미 국방부 당국자가 이번에는 중국에 대한 억제를 강조하면서 주한미군 태세 조정을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북한 위협에 대응해온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국 견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대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선 사전투표 이틀째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첫날 사전투표 투표율은 19.5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오늘 상황은 어떨까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다영 기자. 네, 서울 구로 구민회관입니다. 네, 사전투표가 방금 전에 시작이 됐는데 사람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투표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틀차 사전투표가 막 시작됐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어서 한산한 분위기지만 투표 참관인이나 사무원들은 일찍부터 준비를 마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6시가 시작되기 전부터 미리 이곳을 찾아 대기하는 시민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19.58%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유권자 4,439만여 명 가운데 869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14년 사전투표가 전국 단위 선거에 처음 적용된 이래 첫날 사전투표율 기준으로는 최고치입니다. 투표율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남이 투표율 34.96%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호남 지역이 모두 30%를 넘었고 대구는 13.42%로 투표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사전투표가 모두 평일에 치러지는 만큼 주말을 꼈을 때보다 투표율 분산이 적고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조기 대선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추세가 오늘까지 이어진다면 지난 20대 대선에서 기록한 최고 사전투표율 36.93%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선거일 현재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고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서울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은 일부 유권자가 투표소 밖에 대기하며 투표용지 외부 반출 논란이 일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관리상의 미흡함이 있었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선관위는 오늘도 비슷한 일이 생기거나 추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구로 구민회관 사전투표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네, 2월 3일 대선을 이제 딱 4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더욱더 분주해질 후보들의 말걸음은 오늘 어디로 향할까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강원과 충북에서 부동층 표심을 공략합니다. 이 후보는 강원도 춘천과 원주에서 집중 유세를 펼친 뒤 충북 충주로 이동해서 유권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전인 이번 달 초 이 후보는 강릉과 속초 등 동해안과 접경 지역을 찾아 이른바 경청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사전투표 둘째 날을 맞아서 여의도 당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이후 선거운동 종료일까지 귀가하지 않고 전국을 순회하는 이른바 90시간 외박 유세를 하게 된 텐데요. 먼저 경기 가평과 이천, 여주 등 수도권을 돕니다. 이후 충북으로 내려가서 충주와 제천을 훑고 저녁에는 강원도로 넘어가 원주와 춘천에서 유세를 가집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사전투표 둘째 날에도 수도권에 머물며 직장인과 대학생 표심 공략을 이어갑니다. 이준석 후보는 서울 대홍동 경의선 숲길에서 대한민국 직장인 화이팅을 주제로 산책 유세를 벌입니다. 이후 중앙대 후문과 해화역, 또 신촌 등 젊은 층이 많은 대학가 주변을 돌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선 소식이었습니다. 대선 소식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막판인데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여성 신체 발언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 아들의 발언을 순화해서 옮겼을 뿐 혐오는 아니라고 반박했지만요. 더불어민주당은 잘못을 피하기 위해 네거티브에 전념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마지막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 폭력 표현을 인용해 논란을 일으킨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파문이 확산하자 죄송하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는데 다만 자신은 이재명 후보 장남의 글을 순화해서 옮긴 것일 뿐이라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비교적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바꿔 인용했지만 워낙 심한 음담 패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토론 발언 가운데 혐오는 없었다고 반박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려고 하는 경우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저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며 법적 책임도 함께 묻겠습니다.
이에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알 권리가 모든 것을 전시할 권리를 뜻하는 건 아니라며 이 후보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성폭력을 비판하기 위해 성폭력을 자극적으로 전시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상식적인 이야기로 들립니까? 이재명 후보는 더 중요한 현안에 집중하자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는데 이 엄중한 시기에 내란 극복, 민생 회복에 대해서 또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당 차원에선 이준석 후보 기자회견에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잘못을 회피하고자 네거티브에만 전념하는 모습이 개탄스럽단 건데 해당 문제에 이미 이재명 후보가 사과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어 해당 댓글엔 없었던 여성이란 단어를 추가해 여성 혐오 표현으로 둔갑시켰다는 주장도 내놨는데 이에 이준석 후보는 남성 혐오를 주장하는 건 괜찮은 거냐고 재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해당 판결문까지 공개하며 비난의 화살을 이재명 후보 측으로 돌리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TV 토론에서 할 수 있는 수위의 발언이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 문제도 조금 더 살펴보죠. 사실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는 지난 대선 때도 한 차례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불법 도박 그리고 성매매 의혹이 집중 조명됐는데요. 이 후보가 직접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대선을 석 달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아들 동호 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들을 토대로 이 씨의 도박 사실과 성매매 의혹이 처음 언론에 등장한 건데 이 후보는 논란이 불거진 당일 공식 사과했습니다. 제 가족들과 관련해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후보는 이 씨의 성매매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모로서 의혹을 부인하는 아들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했고 실제 이듬해 경찰 수사에서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씨의 불법 도박 혐의는 있다고 봤고 이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희롱 글을 게시한 혐의도 있다며 검찰에 함께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을 둘러싸고 벌금형이 확정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이번에 다시 논란이 재점화한 겁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는 이재명 후보야말로 당장 사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특히 이 씨의 음란글 게시를 두곤 이 후보가 따로 사과한 적이 없는 만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더 논란을 파고들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과거 대선 때 제기됐던 의혹인데다 법적인 책임까지 진 이래 네거티브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옵니다. 물론 민주당도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과거 행적을 들춰내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막판 선거 전이 후보들의 비전보단 과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가운데 네거티브 비난전이 과열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은 이번 대선에서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SNS가 논란거리가 되는 건 정치인 그리고 정치인 가족만이 아닙니다. 인기 연예인들도 정치색 논란에 휩싸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소속사에서도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인기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가 SNS에 올렸던 사진입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옷 디자인이 논란이 되자 삭제했습니다. 카리나는 팬 소통 앱에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서 오해라고 해명했고 소속사 역시 아티스트 뜻이 왜곡되어 특정 의도로 소비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가수 신지도 과거에 팬과 찍은 사진이 특정 정당 응원을 하는 것처럼 사용되자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연예계의 정치색 논란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모양새입니다.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재생산되는데 인지도 높은 연예인들이 이용된 셈입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아이돌 그룹 제로베이스원의 김태래는 V포즈를 취했다가 휴대전화 색깔로 중화시키겠다는 위트 섞인 멘트를 남겼습니다. 본인의 해명에도 원하지 않는 정치색을 덧대는 게 지나치다는 평가와
대중에 끼치는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민감한 시기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한국가스공사가 다음 달 초 LNG 가스전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미국 알래스카로 향합니다. SK텔레콤은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대리점을 위해 기기 변경 지원금을 상향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자동차 관세 여파로 철수설이 제기됐던 한국 GM이 직영 서비스 센터와 인천 부평 공장 일부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분기 서울 지역 연립 다세대 주택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60%에 육박해 전세 회피와 월세 쏠림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이 가정의 달을 앞두고 지난달 어린이 장난감과 생활용품 등을 검사해 국내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은 34만 점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훈련 중이던 해상 초계기가 추락해 조종사를 포함해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해군 초계기가 추락한 곳은 아파트와 빌라 등이 밀집한 곳 인근입니다. 소방과 경찰에는 굉음과 화염에 놀란 주민들의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술을 낮춘 항공기가 도로 위를 스치듯 지나갑니다. 착륙할 듯 바퀴를 내린 항공기는 이내 인근 야산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새빨간 불꽃이 보이고 시커먼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또 훈련하는 것보다 비행기 소리가 들린 것보다 이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행기 소리가 좀 이상해요. 그러다만 갑자기 창밖을 보니까 이제 이게 폭발하는 거 있죠. 사고가 난 야산 바로 아래는 빌라 등 민가가 밀집해 있고 아파트 단지와도 가깝습니다. 직선 거리로 채 3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 뒤편에서 커다란 폭발음이 들렸다는 등 관련 신고가 6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또 놀란 주민들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와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펑 터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저희가 놀래가지고 마당에 쫓아놓으니까 뒷집 이렇게 아줌마들도 오셔가지고 저기 연기가 검은 연기가 막 난다면서 저희는 불이 났는 줄 알았어요. 사고가 난 야산에는 창고와 텃밭은 물론 승마장도 있습니다. 당시 밭에서 일하는 주민들이 있었지만 다행히 화를 면했습니다. 10분은 안 돼도 비행기 소리가 왱왱왱왱이는 뭐 도는 소리가 희한하게 나더라고요. 그래도만은 막 펑 그래가지고 맨날 뒤를 이제 넘어졌거든요. 주민들은 탑승한 장병들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아찔한 사고 순간을 떠올리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초유의 해군 해상 초계기 추락 사고가 발생하면서 해당 기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995년 도입된 P3 계열 해상 초계기의 추락 사고는 이번이 처음인데 1년 365일 이뤄지는 정찰 임무와 또 훈련 등으로 혹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활주로 착륙 훈련을 위해 이륙했다가 추락한 해군 해상 초계기 P3CK. 1995년에 도입된 8대의 P3C 초계기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 뒤 지난 2010년부터 추가 도입한 해상 초계기입니다. 미국의 중고 P3B 8대를 개조한 기종인데 기존 P3C와 함께 바닷속 잠수함 탐지는 물론이고 어뢰와 폭탄을 이용한 공격도 가능합니다. 전장 35m, 전폭 30m 수준으로 16시간 동안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신호 식별 결과 적 잠수함으로 확인. 올크루 테크 어뢰 공격 준비. 평시에는 11명, 유사시에는 21명이 탈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이번에는 교육 훈련을 위해 최소 인원만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3 계열 해상 초계기는 1960년대 초 미국의 방산업체가 개발했으며 이번에 추락한 P3CK를 포함해 모두 16대가 동, 서, 남해에서 정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성과도 거뒀는데 1999년엔 서해에서 중국 해군 잠수함을, 2017년엔
동해에서 러시아 해군 잠수함을 탐지해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P3CK의 추락 사고는 1995년 해상 초계기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첫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1년 365일 이루어지는 정찰 임무에 야간, 저공 비행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16대만으로는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실제로 8년 전엔 P3CK가 초계 임무 도중 대한미사일을 비롯해 모두 6발을 해상으로 투하하는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해군은 지난해부터 최신 초계기인 P8 포세이돈을 도입했지만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진화에 12시간 넘게 걸린 서울 을지로 상가 건물 화재 합동 감식이 오늘 진행됩니다. 경찰과 소방은 오늘 오전 11시 화재 현장 합동 감식을 통해 자세한 화재 원인과 피해 상황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그제 오후 3시 반쯤 서울 산림동에 있는 노후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1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70대 남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점포 40여 곳이 소실됐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더위가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오르겠고요. 휴일까지 기온이 3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낮 동안 시원한 옷차림 하셔야겠는데요. 아직 아침에는 선선하기 때문에 얇은 겉옷은 한 벌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 있지만 내륙 지역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수도권 지역은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한 곳도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모두 높겠습니다. 오후에는 전남 남해안과 경남 서부 내륙 지역에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6.8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이 되면 서울이 29도까지 오르면서 대부분 더울 텐데요.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을 이미 제출받는 것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검찰도 자료 확보에 나서면서 양측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을 이미 제출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란 혐의 관련 비화폰 서버 이미 제출받는 걸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넘겨받은 자료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서버 기록입니다. 앞서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해 경찰은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사용자 기록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미 제출 현장에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이 등장해 마찰을 빚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자료를 넘겨받는 가운데 검찰이 경호처에 이미 제출을 요구하며 양측이 대치한 겁니다. 검찰은 비화폰 서버 기록뿐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과 안가 CCTV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호처의 중재로 검찰이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경호처와 이미 제출을 협의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에 해당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대통령 CCTV 영상도 확보해 한덕수 전 총리 등의 진술과 다른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비화폰 서버 자료까지 모두 넘겨받은 만큼 앞으로 경찰 수사에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200억 원대 배임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행컴퍼니 회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조 회장이 자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횡령과 배임 규모 200억 원 가운데 70억 원 정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현대차 협력사인 리한의 경영이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계열사 자금 50억 원을 빌려준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채무 변제 능력이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사전 검토 없이 돈을 빌려주도록 지시했다며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조 회장이 계열사 명의로 산 고급 수입차에 대해 조 회장 측은 타이어를 테스트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사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회사 돈으로 지급해 2억 6천만 원을 횡령하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가 배우자를 수행하게 해 4억여 원의 이익을 본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총수 일가의 지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다만 지난 2014년부터 3년 가까이 한국타이어가 계열사로부터 타이어 제조 부품을 높은 가격으로 사들이도록 해 130억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하며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필로폰을 로션 용기에 숨겨 밀수해 국내에 유통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태국에 거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91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필로폰 27.5kg을 압수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인천국제공항입니다. 밀봉돼 있던 로션 용기를 뜯어내자 하얀 가루가 쏟아져 나옵니다. 숨겨져 있던 건 다름 아닌 필로폰이었습니다. 태국에서 출발해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하려던 일당에 수화물에서 나온 겁니다. 이들은 필로폰을 바디로션으로 위장해 밀반입하고 국내에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펌프를 누르면 실제 로션이 나오도록 이중 구조로 용기를 제작해 눈을 속이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들여온 마약은 야산 등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매수자인 중국인과 밀수, 판매책인 태국인과 한국인 등 모두 7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습니다. 국내 매수자가 해외 총책에게 공급을 요청하면 밀반입책이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을 판매책에게 전달하고 판매책이 던지기 수법으로 매수자에게 판매하였습니다. 또 검거 과정에서 야산, 주거지 등에 숨겨져 있던 것까지 포함해 필로폰 모두 27.5kg을 압수했습니다. 시가 110억 원 상당, 무려 91만 7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데 올해 마약 사건 압수량 중 최대입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태국 현지에 거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 마약 통제청 등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총책 등 윗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시비가 붙자 상대 차량에 동승자를 매단 채 차를 몰아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역주행 중이었는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란 승합차와 하얀 SUV가 도로 위에서 마주칩니다. 대치하는 사이 승합차에서 여성이 내리더니 상대 운전자에게 뭔가를 설명합니다. 따라 내린 남성이 상대 차량에 다가서는데 차가 그대로 출발해버리고 쫓아가던 남성은 결국 넘어져 보이지 않습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에서 일어난 이 사고로 쓰러진 60대 남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여기 서있던 아줌마가 소리 막 질러갖고 나가서 가보니까 쓰러져 있더라고요. 밥 먹던 손님들도 그냥 다 나와서 보고 저쪽에서 오던 차들도 막 내려갖고서는 다 보고 또 경찰들도 와서 막. 출동한 경찰은 가해 차량을 몬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피해 남성이 자신의 차량 창문을 붙잡고 있는 것을 알고도 그대로 차를 몰아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도로는 일방 통행길입니다.
이 방향으로 이동해야 하는 건데 가해 차량은 역주행으로 도로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시비가 붙자 상황을 피하고 싶었고 피해자를 차에서 떼어내고 싶기도 해 차를 멈추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가해 차량이 피해자를 깔고 지나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분석 중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살인과 상해치사 가운데 혐의를 정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시내버스 파업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버스 노사가 대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부산 사례를 들며 임금 체계 개편만 되면 다른 모든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나섰지만 실제 교섭 전망은 어둡다는 평가입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창원 시민들의 발이어야 할 시내버스들이 멈춰섰습니다. 대부분 버스가 파업에 동조하면서 버스 배차 간격은 1시간까지도 늘어났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이 사라지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피로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틀째 파업 중인데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고 이 버스가 이래 불편해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고 무릎도 아프고. 서울과 경기, 인천은 파업 유보로 한숨 돌리긴 했지만 입장차가 너무 커 협상 일정마저 잡지 못하는 등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임단협이 극적으로 타결된 부산의 사례를 들어 상여금은 반드시 없애되 그 외 내용은 노사가 모두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금 체계 개편만 전제가 된다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총액으로 이것을 맞춰야 된다 이런 거 저희 고집하지 않아요. 임금 체계 개편만 된다면 조건은 만나서 협의해라 뭐든지. 하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지 통상임금이라면 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 노동 시간은 몇 시간으로 잡을지 등을 놓고 노사 입장차가 커 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산 버스노조의 타결안은 사실상 지자체의 재정 책임을 떠넘긴 것이기도 한데 이 때문에 부산시는 준공영제의 지속 가능성을 전면 재검토해 재정 지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최근에 N수생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죠. 응시생의 30%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수험생들을 조사해 보니까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수능을 다시 보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소득층 자녀일수록 재수해서 정시로 대학을 진학하는 비율도 커서 정시 전형이 오히려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수능 응시자 가운데 고3 재학생 규모는 줄어든 반면 이른바 N수생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N수생 규모는 2024학년도에 30%를 넘은 이후 2025학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학생들이 서열이 높은 대학, 즉 명문대를 진학하기 위해 N수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내놓은 연구 결과를 보면 2021학년도 대학 입학생의 10.8%가 휴학이나 자퇴를 선택했고 이 가운데 40%가량은 수능을 다시 보는 걸 택했습니다. 이 학생들을 부모 사회적 지위에 따라 5그룹으로 나눠 조사했더니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가장 낮은 1분위 학생 가운데서는 10.7%가 반수 또는 재수를 택했고 5분위 학생은 35.1%가 N수생이 됐습니다. 또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재수생 자녀가 정시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비율도 높았습니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5분위 학생은 69%가 정시 전형으로 대학을 간 반면 1분위에서는 35.8%로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사교육 참여 비율도 의학 계열 대학 입학 비율도 부모의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졌습니다. 연구진은 정시 전형을 늘린 것이 이 같은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시보다는 학습자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그런 수시 전형이 또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부가 지난 2023학년도부터 40%로 높여놓은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 비율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금요일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1, 2위 대결로 관심을 끈 잠실 경기에서 LG가 전날 패배를 서력하고 승리를 거두면서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습니다. 김현수가 역전 적시타를 날리며 관중석을 가득 메운 홈팬들을 열광하게 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찬 기자입니다. 살얼음판 같던 영의 행진을 먼저 깬 건 한화였습니다. 6회 원아웃 1-3루 기회에서 노시환이 땅볼로 타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LG는 이어지는 공격에서 문보경의 홈런으로 곧바로 동점을 만들었고 다음 이닝에서 김현수가 역전 적시타를 날리며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마지막 공격에서 한화 불펜 정우주의 폭투를 틈타 쐐기점을 추가한 LG는 남은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고 승리를 지켰습니다. 2위 한화와의 3연전을 2승 1패로 마무리한 LG는 격차를 3경기 반 차로 벌렸습니다. 요즘 제가 초구부터 많이 안 쳐서 초구부터 노리려고 했고 그리고 실투가 오면 빨리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제 좋은 결과를 내준 것 같습니다. SSG는 고명준과 이지영이 타점 4개를 합작하며 NC의 추격을 뿌리치고 연승을 달성했습니다. 두산을 홈으로 불러들인 KT는 떠오르는 스타 안현민이 프로 데뷔 뒤 처음으로 말루포를 쏘아 올리며 두산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롯데 전준우가 삼성 최원태의 투구에 맞아 벤치 클리어링까지 일으킨 두 팀의 승부는 구자욱과 강민호, 김성윤이 멀티타점을 기록한 삼성이 승리를 챙겼습니다. 광주에서 기아와 키움은 11회 연장 승부를 펼쳤지만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비겼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골프 왕자 타이거 우즈의 아들 찰리가 미국 주니어 골프협회 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3라운드 합계 15언더파로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호쾌한 드라이버 샷, 그리고 차분한 경기 진행. 16살의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는 노련한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의 아들 찰리 우즈가 미국 주니어 골프협회 대회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This golf course is in just perfect condition, and it's such a fun event with all the best junior golfers out here, and it's so well run with everybody. 찰리는 미국 플로리다주 볼링 그린 트림송 골프 클럽에서 열린 팀 테일러메이드 인비테이셔널 대회 셋째 날 6언더파 66타를 쳤습니다. 3라운드 최종 합계 15언더파 201타를 기록해 공동 2위 선수들을 3타 차로 따돌렸습니다. 대회 전까지 주니어 랭킹 604위에 불과했습니다. Being able to say to myself that I've won in an absolutely amazing event and to say I performed under some high pressure situations is just huge going forward because I haven't been able to say that I have done that, and now that I can, it's just a big thing for my mental game going forward. 아마추어 유망주들이 대거 몰린 이번 대회 우승으로 찰리는 앞으로 더욱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주니어 협회는 찰리가 이제 대회 풀타임 출전권을 얻었고 랭킹도 20위권 내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결정돼 전 세계와 경쟁 중인 전라북도 전주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주 경기장으로 전주 월드컵 경기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증축과 함께 시설 개선 작업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오정곤 기자의 보도 보시고요. 스포츠 뉴스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난 2002 한일 월드컵 때 3경기가 열렸던 전주 월드컵 경기장. 이후 이곳은 전북현대의 홈 경기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가 성공하면 이곳을 주 경기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이 되려면 현재 3만 5천석 규모의 이 관람석을 최소 5만 석 이상으로 늘려야 됩니다. 관람석을 지금보다 1만 5천석가량 늘려야 하는 겁니다. 또 지은 지 20년이 넘은 만큼 리모델링도 진행해야 하는데 예산 1,200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은 올림픽이 최종 유치될 경우에 올림픽 개회식과 폐회식 또 축구 결승전이 열리는 경기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월드컵 경기장 바로 옆에는 야구장과 육상 경기장 신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전주 시내 한 복판에 있던 낡은 경기장을 허물고 새로운 복합 스포츠타운으로 옮기는 건데 역시 올림픽이 유치되면 주요 시설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유치가 성공을 하게 되면 이 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올림픽 경기가 가능한 시설로 증축을 해나간다면 손색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북도는 올림픽 유치 전략을 한층 고도화하기 위해서 국제 스포츠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자문회의에는 스포츠 분야 교수와 연구원, 현장 전문가 등 18명이 참석해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올림픽 유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YTN 오정권입니다.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추진하는 구호 계획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굶주림을 무기 삼아 하마스를 괴멸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국제사회가 기아 상태에 빠진 가자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자 이스라엘과 미국은 가자 인도주의 재단을 만들어 구호에 나섰습니다. 미국 민간 기업이 구호 물자를 가자로 운송하고 대형 배급소를 설치해 원조 단체들이 배급하는 방식입니다. 유엔은 이 계획이 오랫동안 지켜져온 공정성과 중립성, 독립성이라는 유엔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시간만 낭비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What we believe is that there's no need to reinvent the wheel on this. We ourselves, as the UN, have a plan, an excellent plan, that is ready to be implemented as soon as we're allowed to do our work.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현재 4곳인 배급소를 점차 늘린다고는 하지만 특정 장소에서만 배급하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굶주린 노인과 부모 없는 아이들이 구호품을 받기 위해 먼 길을 걷고 군사 지역을 통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The use of starvation as a weapon of war is a clear war crime. Every single child in Gaza today is at risk of famine. 구호 대상을 철저히 선별하고 검열해 하마스를 근본적으로 괴멸시키는 게 실질적인 목표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미군이 반군을 민간인으로부터 고립시키려 했던 방식입니다. The current humanitarian plan under the Gaza Humanitarian Foundation appears to be an effort to feed just enough Gazan civilians so that the starvation is then targeted more precisely at Hamas and its operatives.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군사적 목적과 무관하게 제공될 때만 인도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자 인도주의 재단 제이크 우드 이사장은 인도주의 원칙을 지키며 이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사임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장 초반엔 분위기가 밝았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거니까 위험을 선호하는 심리가 되살아난 건데요. 그런데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뉴욕 3대 지수는 동반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0.28%, 벤치마크 지수인 S&P 500은 0.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39%, 그러니까 모두 강보합 수준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왜 위험 선호 심리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을까요? 법원의 제동에도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은 전혀 나아진 게 없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항소법원은 판결 때까지 트럼프의 상호 관세를 일시 복원한다고 밝히기도 했죠. 백악관에서는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에서 뒤집히길 바라는 눈치인데요. 번복되진 않더라도 우회할 다른 방법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불확실성은 전혀 가라앉지 않은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신경전을 이어왔던 트럼프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트럼프는 트럼프죠.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는 건 실수라면서 거듭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반대로 파월 의장은 정치적인 고려가 없는 분석만을 바탕으로 결정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당장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금리를 낮추고 싶어도 낮출 수 없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오스탄 구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철회한다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일침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경제 지표도 한번 살펴볼까요? 관세도 금리도 모든 게 불확실해지니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긴 어렵겠죠. 지난달 잠정주택 판매가 한 달 전보다 6% 넘게 급감했습니다. 잠정주택 판매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최종주택 판매로 이어지는데요. 관세 정책으로 고금리가 예상보다 길어지니까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매주 나오는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쇼크 수준이었습니다. 한 주 전보다 10,000명 넘게 늘었고요. 시장 예상치도 대폭 웃돌았습니다.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속에 물가 상승을 가리키는 스태그플레이션 방향으로 간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끝으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PC와 프린터 같은 제품을 만드는 유명 기업 HP입니다. 휴렛패커드에서 분사한 기업이죠. 간밤에 주가가 8% 넘게 폭락했습니다. 가장 큰 배경은 역시 실적입니다. 분기 매출은 괜찮았는데요. 이익과 실적 전망치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나빠졌고요. 전망도 썩 좋지 못하다는 점이 시장에 실망을 준 셈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문제죠. 트럼프의 정책 대부분은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과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세계 경제도 증시도 불안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3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인천시의 새 병원선 건강옹진호가 백령면과 대청면 주민을 대상으로 임시 순회 진료에 나섰습니다. 기존 병원선보다 더 큰 데다가 최신 의료 장비까지 갖췄습니다. 이 건강옹진호는 다음 달에 정식적으로 취항할 예정입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새 병원선이 방문했습니다. 25년 사용했던 기존 병원선보다 배 이상 큰 270톤급으로 지난달 건조된 뒤 임시 진료에 나선 겁니다. 육지 병원에 가는 게 쉽지 않았던 주민들로서는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배도 이렇게 안개껴서 못 뜨고 또 바람 불어서 못 가고 그러면 이런 배가 가끔가다 와서 있으면 진료를 다 볼 수 있잖아요. 새 병원선은 내과와 치과, 한의과에 더해 물리치료실과 임상병리실, 보건교육실까지 갖췄습니다. 이에 예방접종과 골밀도 검사, 엑스레이, 혈액 검사 등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도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병원선에 이제 건강 정진을 위한 그런 각종 프로그램도 이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갖게 됐고 주민들이 그런 데 대해서 더 많은 이제 고마움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병원선은 6개면 17개 섬을 돌며 연간 132일 이상 운항하면서 진료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대 40여 명의 의료진을 태우고 25노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만큼 응급 환자 긴급 이송도 가능합니다. 서해 5도 이제 이런 도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가 좀 아무래도 다른 지소에 비해서는 병원선이 가지 않다 보니까 취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새로 큰 배를 건조하게 되면서 그분들한테도 좀 더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인천시는 조만간 취항식을 열고 본격적인 정기 진료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늘어서 한 해 7만 명을 넘어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이 흡연으로 인한 질환별 사망자 수를 종합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기준으로 한 해 7만 2,689명에 달했습니다. 2020년 6만 1,000여 명에서 2년 사이 18%가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의료비와 간병비, 조기 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등을 따져봤더니 흡연 폐해와 관련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2022년에 13조 6,316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휴일까지 30도에 육박하는 여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직 습도가 높지 않아서 그늘에서는 쾌적하고요. 일교차도 크기 때문에 얇은 겉옷은 한 벌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엔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현재 지도에 노랗게 표시된 지역은 가시거리가 1km 안팎이고요. 붉은 지역은 200m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태입니다. 추돌 사고 등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는데요. 수도권 지역은 아침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6.8도, 대구는 13.7도로 선선합니다. 한낮에는 강한 햇볕 아래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모두 높겠습니다.
기온은 서울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덥겠지만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20도 안팎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휴일까지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더위도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올 텐데요. 어제처럼 강하고 요란하진 않겠습니다. 또 오늘까지 해수면이 강한 기간이라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우려가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네, 3분 뒤에 뉴스타트 3부가 계속됩니다.